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Stay Jobs 이나연입니다. 이교욱입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스테이 잡스가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1부에서는요. 긴 수업 시간, 미래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을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끊임없이 고민해도 해답이 없어 방황하고 있을 취준생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취준생들에게 딱 맞는 직무를 추천하며 체계적인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는 직무역량연구소 곧 시작합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인생 전반기를 끝낸 중장년층을 위한 시간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행복한 노후 준비 굿잡 4060과 함께하세요.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또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꿈이 많았을 신중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망설였던 꿈 이루기, 은퇴 후 지금이 바로 그 꿈을 이룰 때입니다. 인생의 정점에서 내려온 신중년들의 설레는 도전기,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까지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직무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직무역량연구소 시간입니다. 네, 요즘 취업 시장의 핫 키워드죠. 직무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주실 오늘 최지연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출연이신데 네. 임하시는 각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요즘에 제 주변에서 예, 예. 취업 때문에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아,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아끼는 후배들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정을 가지고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취준생들을 위해서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직무는 생산 관리 직무입니다. 생산 관리 직무요. 네. 많이들 알고 있고 사실 많이 지원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네. 좀 익숙하기도 한데 명확히 개념이 있진 않아서 좀 설명해 네. 주시죠. 네, 그러니까 생산 관리는 영업에서 판매 예. 계획을 얼마를 팔겠다 이렇게 예, 예. 계획을 세우면 예. 이제 생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직무인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산 계획, 그리고 생산 진행, 생산 출하까지 생산의 전 과정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생산 계획, 목표 관리, 인원 관리, 현장 관리로 나뉘어지는데요. 네. 하나씩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생산 계획인데요. 일단 그 경영부서에서는 그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또 영업부서에서는 판매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생산부서에서는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연간 생산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목표 관리인데요. 예. 계획에 따라서 생산량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율 관리도 해야 되고요. 분량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로스 관리, 자재 관리, 그 재고 관리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거래처 납품을 또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렇겠죠. 생산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생산 지시 제대로 돌아가도록 관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인원 관리인데요.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현장 인원이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 일정을 좀 관리를 해주시고 또 작업 설계를 하고 업무를 분담하고 평가를 하고 또 조금 더 간다면 이제 근태 관리까지 하게 되는 예. 것이고요. 네, 네 번째는 이제 현장 관리인데요. 공정 설비 이런 자재 관리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중요한 업무가 문제 해결입니다. 네, 생산에 좀 관리직의 현장에 있다 보면은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국내외 환경 때문에 이제
네,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요즘 또 생긴다거나 하도죠. 그렇죠. 네, 그렇게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안전 관리 문제들이 또 있을 예. 수도 있고요. 또 잘 되다가 갑자기 또 설비가 고장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가끔 또 파업이라는 이슈들이 또 있기도 하고요. 뭐 아프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미 계약을 했는데 수량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거래처에서 좀 변경 사항을 요구하는 예. 경우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슈가 생기면 모든 것을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생산관리 직무라는 것이 정말 다양한 업종에 있을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또 직무나 하는 일이 다른가요? 네, 조금 규모나 또 업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보통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관리 직무를 생산 기술, 생산 지원, 그리고 생산 관리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은 생산 기술과 생산 지원까지 다 통합을 해서 생산 관리 업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업종에 따라서 좀 예를 들어 본다면 네.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차 생산이 주요 제품이기 때문에 네. 신차 개발이 되면은 그런 시뮬레이션 생산, 그다음에 부품 자재 공급 관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이 이제 목표치에 얼마나 잘 되는지 관리를 하게 되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탄 화학이나 뭐 2차 전지 음극재 같은 그런 것과 관련된 생산 기획, 네, 그리고 공장 능력이나 원료량에 따라서 얼마나 생산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 좀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또 인력 관리까지 예.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프로세스 엔지니어라는 직군이 있고요. 크게 보면 이제 생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안에 관리 포션이 따로 배정이 되어 있어서 식품과 관련된 어떤 생산물 데이터 관리라든지 아니면 생산성 그리고 안전 관리까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직무가 요구하는 전공이 좀 명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문이과 구분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공계 쪽만 좀 지원 가능한 건지. 네, 네. 네. 좀 전공을 선호하는 전공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산업공학이라고 좀 네. 선호하고 있는데요. 네. 좀 업종에 따라서는 산업공학뿐만 아니라 뭐 화학이라든지 전자전기라든지 네. 환경공학이라든지 뭐 식품이나 물류까지 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공정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생산 관리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공자를 좀 우대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전공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인문계 대생이 이제 생산과 관련된 품질이나 이런 것들 직무 교육을 받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전공이 필수는 아니지만 이제 관련 전공을 우대하는 경우가 예. 많습니다. 네. 또 특정 업무인 만큼 이 블라인드 채용보다는 뭐 네. 필요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채용 시에 뭐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특별히 뭐 이제 필수 자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네. 일반적으로 블라인드 하면 뭐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학교는 제한으로 들어가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산관리 직무 같은 경우에는 전공은 블라인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공자들을 우대하거나 필수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네, 그 관련 전공자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 자격증은 혹시 어떻게 좀 따두면 유리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뭐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필수 자격증은 아니지만 예. 좀 우리가 우대하는 자격증을 소개해 드리자면 일단 뭐 품질 경영 기사라든지 네, 생산 자동화 산업 기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도면을 좀 우리가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토캐드라든지 캐드, 예. 네, 그리고 관리 업무는 또 문서 작업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데이터 관리와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당장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경력이 쌓이면 이제 공장 관리 기술사라든지 품질 관리 기술사 이런 것들도 취득할 수가 있고 또 우대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산 관리직이란 것도 있지만 또 생산 기술직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두 직무 모두 생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하지만 좀 네.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크게 말씀을 드리면 생산은 이제 관리,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말대로 기술을 좀 관여하는 일인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생산 기술은 조금 어떻게 하면 생산율을 최적화시킬 수 있을까 개선하고 유지하는 그런 업무의 포커스가 좀 맞춰 있어요. 그래서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하면 좀
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술, 공정 개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뭐 품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와 같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관리는 전체 어떻게 하면 문제 없이 잘 생산이 잘 될까, 납품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전체적인 일을 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직무를 딱 목표해서 기술, 관리 이렇게 하기보다는 같이 준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같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들어가서 현직자가 생산 관리하다가 생산 기술 쪽으로 이제 네. 직무 이동하거나 이런 경우도 왕왕 있나요? 네, 좀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제 대규모 같은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무 구분이 굉장히 명확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업무의 특성상 직군이 같은 직군이기 때문에 그 네. 내에서 로테이션이 자유자재로 될 수가 있고요. 음. 좀 이제 기술 능력이 좀 역량이 입증이 된다면 생산 기술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생산 관리 직무에 입사할 때 뭐 필요한 역량은 또 어떤 것들인가요? 네, 제가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을 기준으로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생산 관리에 입사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또 어필해야 될 역량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현장 관리에서 좀 많이 요구되는 역량인데 실적이라든지 수율을 분석해서 생산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고요. 또 현장에서 그때그때 사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예고를 하고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문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원 관리 능력입니다. 인적 자원이라고 한다면 현장에 계신 공장에 근로자분들. 계신 네, 인력을 좀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자재 관리 우리가 재고 관리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뭐 원자재 공급 관리, 부품 관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적 관리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알맞은 생산량을 최적의 생산량을 좀 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 또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죠. 이런 것 때문에 자원 관리 능력을 좀 요구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대인 관계 능력인데요. 네. 대인 관계 능력이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게 좀 감정과 관련된 것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거래처와 연락을 할 경우도 있고 또 팀 내에서 협업을 좀 많이 이뤄내야 되고요. 또 작업 문제라든지 또 이제 팀워크 문제라든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관리, 갈등 관리 좀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또 우리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을 좀 중요하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 능력, 그와 더불어서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한데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서 작성이라든지 도면을 읽는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의사소통 능력을 꼽고 싶고요. 또 기초 직업 능력 외에 그 외에 그 능력 키워드를 말씀을 드린다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어떤 추진력이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실행력, 예. 네, 책임감, 중요하죠. 네, 그리고 로스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꼼꼼한 일처리 어허.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NCS 기반으로 좀 필요한 능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네. 능력을 다 갖춘 뒤에는 네. 이제 인턴 경험을 하면서 네. 경험을 좀 많이 내 걸로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인턴하면 뭐 어떤 게 도움되나요? 네, 일단은 네. 뭐 동일한 기업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네. 않더라도 좀 비슷한 동종 업계에 있는 직군의 어떤 그런 인턴 경험을 하시게 되면은 서류시에 좀 가점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예. 네. 가점을 받지 않더라도 일단 현장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인턴이나 현장 실습을 갈 때는 실질적으로 관리 업무를 경험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렇겠죠. 네,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 프로세서를 좀 전체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환경을 적응하는 방법이라든지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배울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인턴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요즘 네. 인턴 구하기가 뭐 너무 힘들어서 금턴이라는 용어도 생겨났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산 관리직의 경우에는 뭐 현장 공장에서 일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물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인턴이나 현장 실습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라면 아르바이트, 공장 아르바이트라도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예. 하는데요. 많이 좀 권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현장 구성원으로서 있었던 경험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어요. 예, 생산 관리하면 관리직이기 때문에 좀 뭔가 편하겠다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장을 방문하고 계속 이제 같이 코워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 적응하는 게 참 필요해요. 예,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고, 예. 그래서 그런 경험도 하셔야 되고요. 또 현장의 그 소음이라든지 또 설비라든지 좀 열악한 환경이 될 수도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경험하시고 오시는 게 적응하는 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도 여력이 안 된다 하면 저는 이제 견학이라도 좀 가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이랑 안 해보신 분이랑 네. 자소서에서 차이가 좀 확실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다고 해도 네. 채용 자체가 많지 않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네. 채용 규모는 어떻습니까? 관리직이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한 기업에서 관리직을 많이 뽑지는 않은데 네. 또 제조업에서는 이 관리직 생산 관리가 필수 직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파이로 본다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대략적으로 짐작을 좀 해보시도록 예를 든다면 경영관리 사무직, 일반 사무직보다는 좀 작은 규모이지만 그 다음으로 그렇나요? 네, 관리직이 좀 네. 있다, 채용 수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용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사실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 대기업을 선호를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중소기업에 취직한다고 하면 드는 생각이 뭐 환경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근무 환경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요. 네. 요즘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대우하는 부분이라든지 열악한 그렇죠. 환경이 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또 우수한 기업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제가 이제 그 대학에 강의를 하면서 우리 컨설팅을 하면서 취준생분들을 만나보면 참 안타까운 게 대기업들 위주로 보는데 사실 현존하는 대기업들도 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제 보통 B2B, B2C 같은 민간 소비재 같은 경우는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임밸류, 쉽게 말해서 뭔가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렇죠. 아는데, 많죠. 예. 네, 그렇지만 B2B 같은 경우나 해외 판매 같은 기업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노출되지 않은 기업들은 우리 취준생들이 많이 몰라서 좀 알려진 몇몇 기업들을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네. 그래서 좀 우수한 기업들을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뭔가요? 어떤 건가요? 네, 보통 이제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견기업 연합회라든지 중견기업 정보마당이라는 데서 리스트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정말요? 예. 네, 작지만 강한 기업에서 우리 강소기업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워크넷에 가시면 청년치나 강소기업 해서 리스트가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우수한 기업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또 해외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월드클래스 기업 리스트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그 기업들의 리스트는 매년 우리 정부 산하 기관에서 신용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고용률이라든지 아니면 근무 환경이라든지 성장률, 투자율, 뭐 글로벌 경쟁률 여러 가지 평가 지표를 두고 네. 평가에 좀 이상이 되는 그 기준에 이상이 되는 기업들을 우리가 리스트업을 해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열심히 찾아보실 그러니까요. 것을 좀 예.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방법을 잘 모르셔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좀 좋은 기업을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또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전공과 직무 매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중소기업 찾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가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또 어떤 이점이 있나요? 네, 일단 뭐 규모 때문에 또 우리가 졸업하고 나면 누가 어디 갔다더라 이런 거 좀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규모가 작은 데를 네. 좀 선호하지는 않는데 일단 가면 좋은 게 업무 경험 기회가 많습니다. 네, 이게 왜 좋으냐면 어쨌든 우리가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좀 많이 가려고 하는데 이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성장 가능성이 없어서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소기업은 좀 근무 경험 기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점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승진 연수가 연한이 좀 짧아요. 그래서 승진 기회도 많고 좀 빨리 승진이 될 수가 있는데 네네네. 저의 좀 개인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의 이제 대학 동기는 벌써 경영진이고요. 정말요? 네, 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하받기는 좀 민망한데 예. 아무튼 그 친구는 저보다 이제 좀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경력이 예. 저보다 조금 짧아요. 유학도 갔다 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
많은 성과와 프로젝트 경험과 이런 업무 기회를 좀 스콥이 넓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예. 벌써 경영진이 되어서 정말요? 네,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취준생 분들도 너무 큰 규모에서 뭐 가면 체계적인 업무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좀 성장의 기회를 갖고 싶다 하시면 중소기업 너무 이제 이렇게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경력을 쌓으시면 이후에 또 큰 조직으로 또 스카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경력직으로 또 협상이 가능한 위치에서 또 재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생산관리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네. 일단은 생산관리 직무로 입사하는 게 녹록지가 않아서 일단 생산직으로 들어가서 네. 경력 쌓고 관리직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에 생산직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게 좀 그렇죠.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네, 조금 규모가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생산직에서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가 좀 경력을 인정받아서 관리직의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채를 하는 규모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학력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리직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하의 그 학력을 가지신 분들은 보통 생산 현장직으로 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공채 규모로 들어가게 되면 전환이 쉽지는 않지만 좀 규모를 잘 작은 걸로 선택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대기업의 어떤 생산 직군 같은 경우에는 대우가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대졸로 들어갔던 친구들이 유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 대학교로 유턴하는 경우가 네네네. 있고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서 학업을 마저 마무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고졸인 상태로 지원을 해서 예.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생산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네.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을 기계가 많이 대체하기 때문에 네. 생산 쪽 인력이 많이 필요가 없어지는 네. 그래서 취준생들의 실업난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네. 금융기관이나 뭐 이런 다른 대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렇다면 생산 관리직에도 이 인공지능 AI가 네.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는 추론이 좀 가능한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나라는 생산 경제 활동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AI가 그런 직무의 자리를 위협한다기보다는 보조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조업은 이미 스마트 팩토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예.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력난이 좀 뭐 이렇게 심각하거나 아니면 채용이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 해결을 할 때 좀 더 원활하게 해주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에서는 생산관리 담당자가 일일이 문제가 터졌을 때 왜 네. 그랬는지 원인을 분석해야 되고요. 좀 시간을 찾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이 좀 많이 생기는데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스마트 팩토리가 적용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 원인을 분석을 해주고요. 또 최적화된 시기에 언제 생산을 하면 좋은지, 생산량이 언제 가장 좋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주고 네. 최대치로 가동할 수 있고 생산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많이 보조를 해주고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생산 관리직은 좀 현장 단순 생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우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네. 일단은 선생님이 이제 취준생들하고 만나면서 합격 사례, 불합격 사례 둘 다 만나실 텐데 네. 좀 기억에 남으신 합격 사례가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이제 제가 만난 취준생 중에 한 명은 네. 되게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도전이 있는 이제 그런 정신을 가진 친구였는데 정말 학점은 좋지 않았어요. 네, 자격증도 준비한 게 없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뭘 많이 했냐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좀 짧지만 창업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카페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작은 칸칸의 음료를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이었는데 예. 거기에서 있었던 이런 그 생산 과정의 일들을 상세하게 스토리로 풀어낸 경험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신선한 과일을 선택하는 기준부터 뭐 주요 거래처를 선정하는 것부터 뭐 원가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믹서를 몇 번을 돌려야 되는지 아하. 네, 몇 네. 개까지 돌려야 이게 최적으로 되는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세 바퀴 본인이 아닌가요? 네. 그렇죠. 반 바퀴 반대로 돌리고. 그렇죠. 예. 네. 버튼을 뭐 어떻게 돌리고 네. 이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풀어놔서 또 내가 창업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인 정신을 발휘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다행히 너무 당연하게도 좀 합격을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합격한 사례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실패한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좀 우리가 전공자들이 또 쉽게 또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생산 직군이다 보니까 생산 관리를 조금 좀 쉽게 생각하고 또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일단 전공자라고 해서 다 지원할 수는 있지만 역량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리더십이라든지 대인관계 능력 중에서 갈등 해결 문제라든지 또 자원관리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건들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노력한 어떤 학업 성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좀 어필했을 때 좀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연구직처럼 이렇게 막 자기 개인의 좀 학업 성취도만 네. 강조를 하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저는 네. 좀 궁금한 게 역시 네. 좀 요거 돈 연봉이 네, 얼마나 네. 되나 생산관리 네. 직무 네. 얼마나 돈을 받아가시나요? 네, 사실 뭐 훨씬 더 많이 주는 곳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대기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4천만 원 선에서 이제 아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일단 현장직은 또 근무량에 따라서 좀 더 추가 그쵸. 페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추가수당 뭐 이런 네, 것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네, 본인이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준비해서 도전을 하신다면 좀 만족스러운 직업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전형 단계도 좀 살펴보면요. 네. 서류 전형 다음에 이제 면접 단계가 있을 텐데 네, 이 있습니다. 생산 관리직에서는 또 면접 질문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공계 쪽은 전공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또 업종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또 공통 질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 수도권을 좀 벗어나서 지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쵸. 지방이나 좀 외진 곳에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지방 근무나 오지 근무가 좀 가능한지 이런 걸 좀 물어보고요. 또 야근이나 또 휴일, 또 교대 근무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일단 뭐 당직을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또 뭐 가동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명절 돼서 생산량이 뭐 급증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근무 어떤 좀 유동적인 근무 가능한지 물어볼 수 있고요. 또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좀 예민한 질문이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체력 관리라든지 스트레스 관리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또 네. 이런 거는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갈등 해결 문제라든지 또 문제 해결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기도 합니다. 생산관리 현직자분들은 이직이 좀 잦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다른 직무에 비해서는 이직률이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에요? 네. 그만큼 근속 연수가 좀 길고요. 또 예. 안정성이 좀 보장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좀 이것도 뭐 개인의 차이가 있고 업종이나 또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 이제 10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가 많고요. 정말요? 또 기네요. 20년 가까이 되는 경우도 많이 20년. 있습니다. 네. 좀 안정적인 직군에 속한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요즘에는 회사가 크고 뭐 다니기는 편해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네. 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직이 너무 잦아도 이게 좀 안 좋게 본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식은 좀 많이 여러 가지 기업을 경험을 했을 때 예. 좀 뭔가 나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이직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한다라는 인식보다는 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 회사를 전전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잦은 이직을 하시는 분들은 조직 적응력 자체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대인관계에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 일에 적성을 못 찾거나 뭐 전문성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우려를 좀 많이 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좀 계약직은 좀 다른 부분 문제이고요.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 3년 이상은 최소한 3년 이상은 좀 한 곳에서 좀 성과를 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취준생을 벗어나서 직장인이 되어서도 끝나지 않는 고민하고 있는 우리 수많은 방송 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따뜻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하게. 네, 제가 이직을 고민하는 친구들도 좀 많이 만나봤는데요. 또 오죽하면 이직까지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사실 이직을 하고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커리어와 경쟁력을 갖췄을 때 또 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협상을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내가 내 분야에서 성과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한 현장에서 내가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만한 성과를 좀 만드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좀 이직을 하시는 걸 좀 권하고요. 일단 경력 관리는 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또 개인의 몫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직무역량연구소 생산관리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지원 컨설턴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잡스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직과 전직을 고민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굿잡 4060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오늘 중장년층을 위한 소식 전하기 위해서 박창동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박사님? 요즘은 이제 가을을 좀 즐기고 있는데요. 예. 네. 흔히 이제 가을 하면 이제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가을은 정말 아낌없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 앞에 있는 이제 밤나무가 하나 있는데 네. 매일 아침에 이제 밥을 주면서 저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밤나무에 밥을 주시면서 밤을 주우면서. 주면서 밥을 네, 찔리지 밥을 않도록 주면 조심하시고. 예.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자,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돈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많이 중장년층들이 궁금해하고 또 기다려왔을 소식 드디어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뭐 진짜 되게 쫑긋하고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우리가 관심이 많은 예. 이제 그런 항목이 되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제가 이제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뭐냐면 주의사항. 네. 이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정답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은퇴자금을 관리하실 때의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예.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각자 생활에 맞게 다듬어서 좀 받아들이실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그랬냐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앞으로 자산을 쓰는 쓰임새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 본인에 맞도록 상황에 맞도록 좀 이것을 다시 각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친절하시게 주의사항까지 알려주시면서 네, 이 시간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네, 계속해서 어떤 말씀 해주실 건가요? 지금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미디어라고 하는 힘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출연하게 되면서 더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책임감을 갖게 되었고 자료를 찾아서 더 꼼꼼하게 좀 살펴보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나. 뭐 들어보니까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뭐 20대 때 들어놓으면 나중에 정말 효자 노릇을 한다고 저는 뭐 아직 뭐 아들도 없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여유자금이 있으면 지금 뭐 여유가 없긴 한데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지금 이기국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뭐 노후라든가 은퇴라는 거를 지금 막 고민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닌데 예. 현재를 좀 즐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현재를 있죠. 지금 되나요? 탕진하면 되나요? 근데 욜로족. 그분인데 탕진 한번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은퇴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기국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이제 은퇴 준비를 하신다면 네. 금전적인 것도 좋지만 지금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이제 건강 관리입니다. 이제 건강은 이제 육체적 건강도 있고 이제 정신적 건강도 있으니까 네.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육체적 근육을 좀 많이 키워 놓으시고 또 취미 활동을 통해서 좀 정신적 근육을 많이 키워서 예. 그 건강을 뭐 미리 좀 챙겨 놓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금전적인 관계를 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일찍이 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노후관리, 자금관리법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 우리나라가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이제 증가가 돼서 좀 78세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제 평균 수명이 늘면 늘수록 점점 노후 관리, 노후 자금에 대한 그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실제로 평균 연령이 78세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2의 인생에 대한 준비 당연히 필수가 되었죠.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 이제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언감생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또 만약에 이제 정년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이후의 삶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사실 그것 또한 많은 이제 고민과 힘든 부분이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 이제 추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그 평균 1차적인 은퇴 시기가 49.1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50세가 되기 전에 이제 은퇴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네. 이제 완전히 일에서 물러나는 시기,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4단계로 나눴을 때 나눔에서 비움의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가 이제 72세가 된다라고 지금 정부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사회적 논의도 있던데 사실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일부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사실 남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그 정년퇴직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부분이지만 현실에서는 그걸 지키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이 이제 현실이고요. 예. 그런데 은퇴 후에도 그러다 보니 이제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제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이제 그런 추세가 있는데 네. 금년도 5월 달에 그 통계청이 기준한 걸 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35.2%가 된다고 네. 하고 현재 그 부분이 가장 높은 이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노인 인구의 뭐 3분의 1 넘는 분들이 이제 경제 활동, 뭐 일자리를 이제
찾고 계시고 하고 계신다는 의미인데 사실 노후에는 좀 쉬고 싶다 이런 게 강했는데 이제는 뭐 쉬지도 못하고 일을 찾아야 되는 실정이에요. 사실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우리 앞 세대에 계셨던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쉬려고 하는 것이 사실 인지상정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렇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좀 노후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제 마음일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좀 일찍이 경력 관리 관점에서 이제 은퇴 설계를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근데 쉰다고 해도 쉬고 싶은 것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100세 시대로 좀 전에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쉬게 되면 너무 오랜 기간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은퇴 나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사회가 정한 은퇴 나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거는 60세로 돼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가 다시 65세로 연장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법이 정한 정년 나이가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자체를 은퇴하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건 젊으셨을 때부터 이제 부지런히 연금을 국민연금 같은 것들 부어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수령하실 때가 된 건데 생활하시는데 좀 그게 부족할까요, 사실? 사실은 뭐 예. 그 돈이라는 거는 많다 적다고 표현하기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쓰기 나름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노후자금 준비로 이제 일상적으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축 개념으로 이제 사적연금이나 이제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의료비 목돈 지출에 대비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중장년층들이 우리 그 자산을 형성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거주 목적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한다라든가 이런 다양한 수단으로서 노후를 이제 대비하고 계시는데 통계를 보게 되면 그 40대 초반에 순자산으로 따졌을 때 가장 고점을 찍는다라고 지금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대 초반. 자녀들에 대한 뭐 사교육비라든가 그 다음에 뭐 대학 등록금 같은 이제 목돈 지출이 이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 50대 한 중반까지는 순자산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는 이제 정말 그 절감하게 되는 게 뭐냐면 소득 절벽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지출이 크게 역전되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점을 갖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 얼마가 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가장 궁금했던 것이 바로 노후 자금으로 얼마가 필요하느냐 이거거든요. 뭐 집 한 채 있으면 되는 건지, 뭐 집 한 채도 갖기 어렵지만 그리고 아니면 연금이 따박따박 나오면 되는 건지 평균적인 이 노후 자금 얼마면 됩니까? 사실 그게 이제 정말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은퇴 이후에 보람되고 이제 알찬 노후 생활을 위해서 얼마면 되느냐는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친구들하고 저녁에 술자리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은 거의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이제 주제인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정말 어려운 이제 질문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그래도 박사님은 답변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어떤 답변 해주셨나요? 다다익선이라고 우문현답을 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예. 이렇게 돈이 많이 있으면 이제 좋을 수는 있습니다. 좋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행복과 직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는 것이 또 현실이거든요. 돈이 많이 있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잘지게 사용하느냐, 사용하는 거에 대한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소득과 지출의 균형점을 찾아서 그 내용을 좀 알차게 자신에게, 가족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가장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 여유로움이 없다는 데서 이제 출발을 그렇죠. 예.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그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노후의 여유로운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가를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이제 가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네. 그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면서 이제 갈 건데 다시 한번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팁을 잡아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규모를 한번 산출해 보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개인의 사정에 좀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고려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할 것이 뭐냐면 경제 활동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항목이 될 텐데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이 업계 통상 몇 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 평균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런 거를 감안해서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생활비가 수입과 지출이라는 항목 두 가지 중에서 수입에 대한 것을 찾아내는 그 항목 중인데 예. 수입의 규모를 가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활비 수입의 원천 중에 하나인 근로소득을 알아내기 위한 부분인데 그렇죠. 이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산출할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크게 잡아놓으셨다가 나중에 이게 안 맞을 경우, 그쵸. 즉 장밋빛 전망을 했을 경우에 내가 과소비를 불러올 수 있고 과소비는 뭐냐면 가계의 주름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산정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경제활동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거는 뭐냐면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건강 상태입니다. 건강 상태요. 왜 그랬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자를 죄첩할 경우에 정부에서 많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죄첩을 하고는 싶지만 네. 굉장히 어려운 것은 뭐냐면 안전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조건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을 선호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공사 현장이나 생산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관찰하고는 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좀 집에 쉬다가 이제 적적하게 되면 공사 현장을 이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부분이 가장 자기의 역량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많이 찾는 곳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뭐냐면 일하는 부분이 연령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일하기 좀 어려워진다는 부분이 되는데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부 현장에서는 뭐 혈압을 잰다라든가 네. 당 수치를 점검을 해서 적합한 건강이 좀 허락하는 사람만 현장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나이가 들면 기초 체력이 없으면 예. 이런 일조차도 이제 자기한테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현장 일은 일반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더 이런 위험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사 현장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년층이 가장 폭넓게 찾을 수 있는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 때문에 이것을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밖에 예. 없는 것이 또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걸 봤을 때 기업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기업의 이미지도 굉장히 추락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부조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많은 이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의 입장을 뭐 충분히 이해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경제활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건강이 얼마나 허락할 수 있는지 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예상하는 연령이 얼마인 것까지를 해놔야 아까 말씀드린 생활비의 수입의 원천으로서의 규모를 가름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이 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계획에 따라서 인생이 흘러가면 참 좋겠는데 계획이 항상 틀어지는 게 저는 뭐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박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쑥스러운데 28년. 그 사실 뭐 건강 수명에 대한 요즘 관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 수명 어떤 취지로 좀 해석하면 될까요? 그 수명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뭐 건강 수명,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있는데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노후자금 이제 산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기대 수명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겠다. 아니 내가 살고 싶다라고 희망하는 이제 그 부분인데 이거는 뭐냐면 지출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으로 잡기 위해서 이제 기대 수명이 필요한데요. 네.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수명에서 뭐 질병이라든가 부상 등을 통해서 본인이 경제 활동할 수 없는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을 이제 평균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건강하게 실제적으로 활동을 한 기간이 언제까지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건강 수명을 평균 수명보다 더 중요한 이제 잣대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건강 수명에 대한 것이 최근에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평균 건강 수명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8년도에 저희 나라 이제 건강 수명은 73세로 나와 있습니다. 73세라고 하면 이제 이 나이대를 넘어서면 병원 가는 일도 많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의료비 지출도 많아지고 또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 건강 챙기고 자식들 뭐 공부시키느라고 본인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쓰시는 경우도 좀 있었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뭐 웰빙 하면서 많은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자기 자신의 관리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만 하더라도 그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건강을 챙길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거나 뭐 건강 검진을 받는다는 건 사실 그때는 좀 소수의 뭐 사치라고 얘기할까요? 뭐 그런 쪽으로 됐었는데 이제는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만은 나이가 들면서 건강 관리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거는 뭐 심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또 하나의 그 좋지 않은 하나의 기록이 있는 게 뭐냐면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병원을 방문하는 예. 입원하는 횟수가 가장 높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아, 참. 이제 1년 중 한 명이 병원을 이용하는 그 의사의 진료받는 16.6회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그렇다면 이상은. 예. 네, 16.6번이면 뭐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2번 이 정도로 간다는 건데 나이가 많을수록 뭐 비용, 병원에 나가는 비용도 더 많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병원을 자주 간다는 건 아무리 의료보험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내 돈이 이제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 지출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목돈 지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데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연평균 1인당 의료비가 11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70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평균의 한 3.5배 수준, 약 한 400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지출된다고 합니다. 이제 아까 소득 절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고정적 수입은 크게 감소하는데 지출되는 것이 크게 그 늘어난다면 결국은 가게는 주름살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건강을 잃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평소 습관을 잘 관리하셔서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죄치연만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거다. 근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다. 뭐 이런 말도 네.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역시 좋은 이야기 많이 예. 알고 있네요. 어디서 계속 이렇게 주워서 주머니 넣고 막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냐면 건강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재취업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것과 동일한 그 수준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저택에 산다고 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금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또 노후 자금 계획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것들, 뭐 기대 수명이나 뭐 기대 뭐 경제 활동 시기 같은 거 외에 또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두 가지는 이제 다시 이제 이나연 아나운서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한 달에 들어갈 수 있는 생활비가 얼마이냐 이제 좀 깊이 들어와서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매월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지 규모를 이제 가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네. 이 생활비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불특정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설프게 이제 산출하시게 되면 노후자금 총액에 큰 구멍이 나는 이제 그 우를 이제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출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국민연금연구원이 이제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고령자의 경제 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에 대한 그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네. 2017년도 기준했을 때의 50대 중고령자,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의 그 최소 생활비가 이제 부부는 176만 원, 네. 개인은 108만 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최소 생활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네.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한 노년 생활이라고 하는 가정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최저 생활에 들어가는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가정을 갖고 176만 원과 108만 원이라는 이제 통계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저건 이제 최저 수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가끔 예. 뭐 영화도 한번 보러 가셔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고 외식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좀 고려하면 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적정 생활비라는 개념인데요. 예, 적정 예. 생활비는 이제 부부는 243만 원, 개인은 153만 원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예, 적정 생활비. 그래 적정 생활비도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최저 생활비와 최소 생활비와 똑같은 개념으로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네. 하나는 최소 생활비와 동일하고 하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은 뭐냐면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것은 뭐냐면 그 최소 생활비라고 하는 건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면 적정 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성별로 나눠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었을 때보다 최소 생활비가 낮게 나타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학력이 높을수록 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이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비를 뭐 적정 생활비나 최소 생활비 이렇게 나눌 때 뭐 산출하는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생활비는 크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입과 이제 지출 항목이 돼 있다고 하면 세 가지 전제 중에 하나가 언제까지 경제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수입에 관한 문제고 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비라고 한다 그러면 비용적인 개념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용의 그 성격과 발생 정도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게 되면 생활비냐 이제 부담금이냐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활비와 이제 부담금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느냐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고정과 임의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생활비를 크게 나눠 본다 그러면 세 가지 이제 항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기초 생활비와 품위 유지비, 건강관리비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기초 생활비는 어떤 항목으로 되어 있나 살펴보게 되면 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겁니다. 식료품비, 식비. 예, 식료품비, 그다음에 입는 거, 피복비, 그다음에 주거관리비. 그러니까 의식주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네. 기초생활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제 품위유지비는 아까 이제 이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영화를 네. 본다라든가 뭐 외식을 한다든가 이런 걸 관련된 건데요. 외식과 취미활동과 같은 이제 여가 활동비, 여행이라든가 뭐 영화를 본다라든가 뭐 이런 그 문화 생활비가 차지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남아 있는 이 건강관리비는 뭐 우리가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체육 활동을 한다라든가, 그쵸. 그다음에 이제 아까 16.6회의 의료비, 그다음에 이제 건강 검진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좀 가구마다 다른 것은 뭐냐면 고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예. 비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 또 다시 나눠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 같고 말씀하신 부담금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이제 부담금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법적 의무성이 있는 이제 고정이 있을 수가 있고 예. 네. 개인의 가치관 또는 여의저감에 따라서 부담할 수 있는 이제 임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임의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본인이 그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대비하는 뭐 상해보험이나 안보험 같은 각종 보험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여유자금 내지는 또 없는 살림이지만 쪼개 쓰는 뭐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자산이 이제 해당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고정형 부담금은 앞에서 제일 말씀 국민연금 같은 법으로 지출해야 되는 뭐 무조건 건강 내야 되는 거. 예. 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 그다음에 자기 자산에 따라 다니는 세금 이런 것이 이제 그 고정형 부담금이 될 텐데요. 여기서 이 국민연금이 이제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공적연금으로서 노후 생활을 이제 보장하는 한 축이 되는데 네. 이 국민연금은 은퇴 시점과 맞물려서 계속 불입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예. 이 이유는 뭐냐면 직장에 가입해 있을 때는 나이가 50%, 네. 또 직장에 50% 부담을 했는데 네. 이미 가입하시게 되면 내가 온전히 100%를 이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용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이제 국민연금 그 지사를 통해서 노후 준비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느 것이 저에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건지 유리한 것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노후자금 관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실제로 경기복지재단에서는 뭐 노후 관리에 관한 교육 과정도 있다고요?
이 개인이 산출하시게 되면 좀 주먹구구식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좀 체계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려고 이제 경기도에 있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복지재단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가 11월까지 도내 베이비 부모 그 세대를 위해서 노후 준비 교육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 과정이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좀 우리 노후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만 잘 이 프로그램을 짜놓으셨는데 뭐 은퇴 설계라든가 뭐 건강 관리라든가 이미지 메이킹, 그다음에 뭐 봉사활동 같은 사회 참여, 그다음에 지금 다루고 있는 노후 자금 설계 같은 것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교육 시간은 이제 2시간씩 해서 매 5회에 걸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목적은 뭐냐면 나이가 들더라도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대상은 55세 이상 이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교육기관을 보시게 되면 경기도인 6개 시군의 이제 노인복지기관입니다. 그거를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면 안산시, 양주시, 시흥시, 수원시, 안성시, 이제 군포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많이 하네요. 이런 교육 과정 이제 언제부터 운영이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2018년도부터 이제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예. 이곳이 이제 그 점점 그 프로그램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난해 운영했던 것을 다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다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점점 그 퀄리티는 높아진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 이제 아쉽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네. 주 교육 과정이 또 개설되는데 그 개설 과정이 올해보다 더 나은 이제 부분으로 발전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경기도 노인 일자리 센터로 이제 문의하셔서 예. 내년도에 또 기회를 한번 잡아보실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경기도 노인 일자리 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도 박창동 박사님 모시고 노후자금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노후자금 관리법 중요한 문제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굿잡 4060의 박창동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재취업 직업지심서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은 신중년들의 화려한 제2막을 위한 직업 지침서 브라보마이 뉴라이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문트레이닝에서 직물 디자이너를 채용합니다. 경력은 무관하지만 초대졸에서 대졸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1,800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다음은 미드레이트에서 웹 개발자를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3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시고 있고요. 급여는 연 3천만 원 이상, 채용 시 마감되는 건입니다. 계속해서 전남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는 코인즈에서 기계 금속 제도사를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에서 대졸의 학력과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3,600만 원, 모집 기간은 10월 18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해운에서 인사교육 훈련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초대졸에서 대졸의 학력이 요구되고요. 급여는 연 3,600만 원, 10월 6일 채용 마감됩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제2의 항구 도시 인천으로 가볼 텐데요. 인천. 인천 고용센터의 양정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양정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어제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 저는 그동안 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안 돼서 못 봤던 영화 2편을 보았습니다. 네. 어떤 영화 보셨어요? 마동석 나오는 챔피언하고요. 네. 그다음에 공효준이 나오는 도어락 보았습니다. 많이 보셨네요. 네. 네, 일단 주무관님 오늘 준비한 네. 채용 소식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우강산업입니다. 주식회사 우강산업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굴삭기 프레임 제조업체로 산업안전관리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은 1년 이상으로 산업안전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직무 내용은 안전관리와 시설관리, 소모품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임금은 연봉 2,600만 원 수준이며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2019년 10월 11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계신 산업안전관리원 1분 모시는 공고, 관련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서진유통 주식회사입니다. 서진유통 주식회사는 인천시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빵류, 과자류 도매업체로 배송 납품 운전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나 동종업계 경력자로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임금은 월 230만 원 수준이며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2019년 10월 15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방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이 배송납품 운전원 1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경력 사항들 잘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시죠. 네, 인천 지역에서는 직업계교, 즉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 취업 준비를 마친 졸업 예정자 학생들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이죠. 2019년 직업계교 취업박람회가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립니다. 이 행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시,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인천항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가 주최합니다. 참여 업체는 총 50개 기업이며 28개 직업계고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 예정자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현장 구성은 직접 면접할 수 있는 채용관과 컨설팅관, 취업지원관, 이벤트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벤트관에서는 다양한 부대 행사를 운영합니다. 관심 있는 구인업체와 직업계고 졸업 예정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02-6111-8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박람회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가볼 텐데요. 다음은 또 어떤 지역인가요, 교육생? 다음 지역은요. 탁 트인 배경하고요. 보령, 머드 축제가 생각나는 보령 네, 지역으로 보령. 가볼 겁니다. 보령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김은희 주무관님과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령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은희입니다. 네, 주무관님 어제 휴일은 잘 보내셨나요? 네, 어제 우리 지역 나들이 하기에 날씨가 너무 좋은 선선한 날씨였는데요. 네. 예, 모처럼 인근의 예술공원에 다녀왔습니다. 가족분들하고 다녀오신 거예요? 네, 네. 아담한 미술관도 관람하고 조각공원 산책도 하는 등 모처럼 가을 정취를 듬뿍 즐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추억 되셨을 것 같군요.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우리 지역 첫 소개드릴 구인은 청양군 화성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KB 어데이시브스의 사무보조원 1명 채용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KB 어데이시브스는 산업용 테이프를 제조, 수출하는 강소기업으로 근본 채용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신입 직원을 모집하며 사무보조 및 품질 테스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급여는 월 최저임금부터 260만 원 범위 내에서 면접 후 결정되며 주 5일 40시간 근무 조건입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 오니 워크넷 공고를 살펴보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구비하여 반드시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입사무보조원 한 분을 채용하는 소식인데요. 채용 시에 마감이 되니까요. 여러분의 빠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알아보죠. 어떤 채용 소식인가요, 주무관님? 이어 소개해드릴 구인 업체는 한국GM 홍성서비스센터입니다. 한국GM 홍성서비스센터는 홍성군 홍성읍에 소재한 한국GM 자동차 정비업체로서 자동차 판금사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신입 직원 채용으로 자동차 판금 수리,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급여는 월 250만 원이나 면접 후 조정 가능하며 주 5일 40시간 근무 조건입니다. 접수 마감은 역시 채용 시까지 오니 워크넷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고 이력서 구비하여 직접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구인건도 채용 시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빠른 지원하셔야겠습니다. 주무관님, 마지막 소식이요? 마지막 소개드릴 구인은 보령시 보령북로에 위치한 사단법인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의 사회복지사 1명 채용 소식입니다. 근본 채용은 센터 사업 업무를 총괄할 사업팀장을 채용하는 건으로 학력 무관하나 3년 이상의 경력 요구되며 담당할 업무는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발굴, 자원봉사자 교육계획 수립 및 진행, 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관리 등입니다. 응시 연령은 30세 이상, 사회복지사 2급 및 자동차 운전면허 일종 보통 필수이며 회계 업무 유경험자와 봉사활동 유경험자를 우대 채용합니다. 급여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공무원 7급 상당 수준으로 주 5일 근무 형태입니다. 응시 원서 외에 제출 서류가 많으므로 반드시 워크넷 공고를 잘 살펴보시고 준비하시어 10월 14일 월요일 18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기한 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령의 마지막 소식으로 사회복지사 한 분 채용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우대 사항과 경력 사항들 잘 점검하셔서 한번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인천하고요. 충남 보령으로 가봤습니다. 네, 아직 은퇴를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화려한 인생의 제2막, 끝이 아닌 시작을 꿈꾸는 신중년을 위한 직업 속에서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 취업 요정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내용을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청년층의 고용 상태가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전 연령층 자체가 구직난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 속에서 기존에 잘 알려진 중고령자 적합 직종에서도 재취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장년층,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생활 경력도 하셨고 인생 경험도 있으시고 인적 네트워크도 있으시고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구직 활동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동안 바쁜 직장 생활에 쫓겨서 미뤄왔던 일들 중에서 자신의 경력을 살리면서도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직종을 중심으로 하는 일과 그리고 준비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틈새 시장을 노린 직종이지만 아무래도 중장년층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직업은 온라인 창업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볼 수 있는 오픈마켓 판매자라는 직업을 준비해봤는데요. 오픈마켓이라는 환경에서 판매 품목을 설정하고 실제 온라인 영업과 유통을 하는 판매자를 말합니다. 오픈마켓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2030 세대한테는 굉장히 또 많이 하고들 있고 잘 알려진 직업이긴 한데 신중년 세대분들이 접하시기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인터넷 쇼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홈쇼핑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형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옥션이나 지마켓과 같은 중개형 사이트에서 개인과 소규모 판매 업체 등이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을 뜻합니다. 즉, 오픈마켓은 다수의 판매자가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자적 자산시장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중간 유통 마진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회사는 판매자에게 시스템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 수익을 얻기 때문에 우수한 판매자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픈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중장년층 분들에게는 청년층보다는 이 시스템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분의 사례를 들어보시면은 신중년 여러분들이 도전해볼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것 같아요. 어떤 사례인지 궁금한데 개척을 시도를 하신 분의 사례를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접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일에 뛰어들 뭐라고 할까요? 각오? 이런 걸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정년 퇴직 후에 창업을 계획했던 A씨는 임대료 등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오프라인 창업을 포기하고 온라인 창업을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오픈마켓 운영회사를 통해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나니 생각보다 쉽게 창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A씨의 창업 아이템은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성인용 피규어였는데요. 50세가 넘는 나이에도 자칭 키덜트족으로 불리기 원했던 A씨는 늘 젊은이들 못지않은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도 역시 창업이기에 부담이 커 갈등도 했지만 오랜 시간 계획하고 준비한 덕분에 다행히 단기간에 자리를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50대시지만 젊은이들의 감각 못지않은 키덜트로 불리신 분, 아무래도 이런 점 때문에 좀 수익 창출도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로 하는 업무들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우선 오픈마켓 판매자는 기존에 잘 알려진 직업인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판매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오픈마켓인지 실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지
그것에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업무를 살펴보면 시장 조사를 통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판매한 상품들을 결정하고 또 섭외한 뒤에 가격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상품들은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에 올리고 또 홍보는 물론이고요. 등록된 상품 정보를 수시로 점검하고 수정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고객에게 배송하게 됩니다. 이후 게시판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접수된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친절하게 제공하고 또 불량이거나 반손된 상품이 있을 시에는 환불과 교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물건 판다고 이렇게 띡 글 올려놓고 산다고 하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팔고 이게 끝이 아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것도 창업이지 않습니까? 엄연히 창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오픈마켓 운영 사이트에서도 우수한 판매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매자를 교육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옥션이나 지마켓, 11번가 등 우리나라 대표 오픈마켓에서는 거의 판매자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비교적 쉽게 창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곳 외에도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창업스쿨과 직업훈련기관 그리고 평생교육원 등에서도 오픈마켓 판매자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온라인 교육이나 무료 교육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 그럼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 보죠, 한번. 그 내용은 어떤 걸로 좀 차 있나요? 네, 우선 해당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요. 사업 진행 가능성 판단 및 시장 분석, 그리고 고객 분석과 함께 고객 유입과 구매 전환,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 문제 해결, 그리고 최신 트렌드 마케팅 방법 등의 이론 교육을 비롯해서요. 상품 촬영 기법과 상품 페이지 제작, 그리고 상품 등록 등의 실무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정말 실무에 딱 맞는 그리고 정말 많은 교육들로 이렇게 교육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중장년층 분들이 경력이 다양할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또 어떤 경력이 도움이 될까요? 우선 해당 판매자 교육 외에도 이전에 영업이나 마케팅, 그리고 유통 등의 업계 종사했던 이력이 있다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외국어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향후 해외 판매에도 도전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워낙 높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이템을 딱 잘 정해가지고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창업에 비해서 초기 자본금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끼듯이 50대 이상 판매자 수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장년층 판매자들이 선택하는 품목은 누구나 취급하기 쉬운 의류나 잡화 등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 경쟁에서 밀려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품목의 다양성과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아이템의 경쟁력이 결국 수익과 직결이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 아이템을 뭐로 정할 거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아이템을 정할 때 좀 참고하면 좋을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아이템의 경우엔 특별한 아이템은 구매자가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중적인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사실상 말로만 쉬운 점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픈마켓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픈마켓 판매자 모임이나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거 가끔 이제 보다 보면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네. 영상이 뜨곤 하잖아요. 근데 신중년 분들을 위한 오픈마켓 강의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손선풍기다. 네.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판매하시는 분이 막 몇백 명 계시는 그쵸. 거예요. 가격 경쟁, 출혈 경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아이템 하나 딱 잘 정해놓으면 혹시 뭐 팔로워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런 사람들 생기기 전까지는 자기가 정말 블루오션에서 독점적인 지위로 물건을 유통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강조 많이 하시더라고요. 잠깐 제 얘기 한번 해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잃어버리셨죠? 네, 대본이 여기 있네요.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실 것 같은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오픈마켓 판매자는 매출 증대와 동시에 재고 관리 등의 합리적인 비용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오픈마켓 창업 비용은 상품 원가, 그리고 수수료, 광고비와 임차료, 그리고 인건비와 세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지마켓과 옥션, 11번가 등의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운영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상 품목별로 적용되는 판매 수수료,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 대금, 입금 기간 등도 미리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왜 하필 오픈마켓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 딱 하나 꼬집어 주신다면요? 꼬집어 주세요. 네. 바쁘게. 아니요. 콕 집어서 해주세요. 네, 우선 오픈마켓 판매자는 오프라인 창업과는 다르게 초기 비용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적어서 창업에 대한 욕구가 큰 신중년 그리고 중장년층들에게 관심을 갖고 판매샵을 오픈하고 있는데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또 특별한 자격 요건도 없기 때문에 교육 과정만 바른다면 큰 어려움 없이 판매나 영업 그리고 마케팅과 유통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분들이라면 도전하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수 씨가 생각하실 때 약간 이 아이템 좋다. 요거 지금 오픈마켓에 내놓으면 잘 팔린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상 네. 그래도 하나 딱 꼽자면요. 아이템 선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뭘 꼽아 드려야 가을이니까 트렌치코트 어때요? 트렌치코트 이런 네. 거. 아니면 담요 같은 거 어떨까요? 담요, 무릎 담요 이런 네, 거. 무릎 담요 같은 거. 요즘 한강에 날씨가 좋아서 많이 가실 텐데 담요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에도 우물에 대한 현답 잘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 진행을 해봤는데요. 신중년의 인생 2마 추천 직업으로 오늘은 오픈마켓 판매자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신중년 분들의 취업 요정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주말 잠깐 쉬고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안녕.